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44명 발생했습니다.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선 거죠. 자, 이유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집단 감염 영향으로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한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엿새째 이어진 가운데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확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을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300명대 확진자가 유지되다가 이렇게 400명대로 뛰면 큰 그 동두천시 같은 집단 감염, 100명 가까운 집단 감염이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상황이요. 네, 사실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특징은 무증상 감염자가 한 40% 정도 존재한다는 거죠. 네. 지금 이 동두천의 집단 감염 양상도 이 선별 검사소에서 이제 익명으로 검사받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한 외국인들 특히 한 19.8% 정도가 양성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야기는 이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런 집단 감염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률이 19.3%다면 100명 검사했더니 20명 정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검사도요, 어떤 특정 뭐 직장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검사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무작위로 그 선별 검사소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특정 이 지역이나 또는 또 특정 그 직장에서는 훨씬 더 높은 그런 감염 양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데 관련해서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뭐 사실 지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 역학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그 남양주시에서는 동두천시 마찬가지죠. 그 군청과 시청에 외국인 이 소통이 가능한 분들을 한 10명 정도 지금 이 지원을 받아서 예. 역학조사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중앙역학조사반에서도 이 영어 소통이 가능한 역학조사관을 한 10명 정도 현지에 지금 파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일반 우리 자국인 대상으로 하는 역학조사보다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또 실제 이분들을 또 일일이 또 모아서 조사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동두천 거주 확진자 같은 경우에 주 생활권이 양주 남양주라고 해서요. 지난달 양주시 남양주 진관산단에서 또 집단 감염이 있었잖아요. 이런 네. 부분과도 좀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지금 현재 이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들의 생활권이 동두천, 뭐 남양주 같은 인근 지역인 것을 감안했을 때, 또 특히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이 공동 기숙사 생활,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제 같은 뭐 국가나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분들은 또 자주 모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지역 내에서의 그런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소통적인 부분을 역학조사에 있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사 관계에 있어서 볼 때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익명 검사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되면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뭐 익명 검사 방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방역 당국에서 이제 적용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에이즈 검사의 경우에도 익명 검사를 통해서 그분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확진자들을 파악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익명조사를 하더라도 연락이 가능한 그런 소재지나 휴대폰 번호를 다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만 되면은 바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두천 외국인 근로자 확진자들 같은 경우 변이 바이러스 검사도 진행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능성 면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십니까? 물론 이제 현재 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또 남아공발 바이러스, 또 브라질, 미국 이런 여러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동두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국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또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할 수 있다면은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여부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분들은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남아공을 통해서 들어온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부터 초등학교 유치원 뭐 개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등교 수업도 하고 있는 사람도 이제 학생들도 있는데 동두천 씨는 오늘까지는 일단 원격 수업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느 정도 상황이 달라졌을 때 등교하는 게 좀 안전하다고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외국인들 집단 감염의 양상이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된 이후에 네. 그리고 또 실제 그 지역 내에서 얼마나 많은 이 N차 감염이 발생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파악한 이후에 그 학생들 등교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원격 수업 한다고 내일부터 바로 등교하는 것도 또 불안한 심리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예. 학교에는 이 다국 다문화 가족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런 N차 감염의 양상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등교 수업을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런 집단 감염 같은 게 이제 어린이집 보니까 노원구에서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가족이 처음에 확진이 됐고 지금 원생 지인에서 14명이 감염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선생님들이 아이를 밀접하게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더 방역이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 그 어린이집 종사자분들은 가능하면은 이제 이 불특정 다수와의 만남을 최대한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예. 또 그럴 경우에 본인이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이제 돌볼 경우에 네. 그 아이들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어린이집에 그 아동들을 보내는 부모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를 함으로써 어린아이를 통한 또 이 원내에서의 감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사례인데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대구의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지금 누적 확진자만 15명에 이르는 사례인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대학생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가족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접촉자인 대학생을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 학생이 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모처럼 이제 대구 집에 내려와서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났고요. 또 다양한 장소에서 친구들과 활동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1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마도 이 여러 장소에서 만났던 그 과정에서도 또 다른 접촉자가 있을 경우에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네. 이런 지역을 이동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지인들을 만났을 때 특별히 또 이 감염에 대한 우려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사실 정부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꼭 5인이 아니더라도 사적 모임은 최대한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모임을 갖게 되면은 그 중에서 누군가가 또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모임에서 특히 대화를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할 경우에 비말을 통한 접촉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현재 환자가 이제 계속해서 400명대, 500명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유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설 연휴 끝날 때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직계가족까지도 해당이 됐잖아요. 그 네. 이후에 풀렸지만. 근데 질병관리청이 설 연휴 직후에 가족이나 모임에서 확진된 것과 그 직전과의 수치를 비교했더니 설 연휴 직후에 2배 정도가 더 확진이 많이 됐대요. 가족이나 그런 감염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좀 지금 어느 정도 마음이 해이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2월을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로 구분해 보게 되면은 네. 둘째 주가 이제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가족과 지인 간에 발생한 건수가 총 183건이었습니다. 근데 예. 그 전주에는 120건,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237건. 그래서 그 첫째 주 대비 셋째 주는 약 2배 정도가 늘었어요. 예.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넷째 주가 144건이었습니다. 아,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연휴 기간 동안에 모임이 최소화가 됨으로써 네.
실질적으로 연휴 전에 그 건 발생건으로 복귀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국민들이 연휴 기간 동안의 모임을 최소화함으로써 이 발생 건수를 그 연휴 14일이 지난 그 시점에서 144건으로 줄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주 후에 그 결과를 다시 2주 전으로 비교해 보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해서 일단 가족끼리 모였는데 어떻게 과태료를 뭐 신고하기도 애매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반면에 네. 이걸 잘 지켜야지 방역이 잘 이루어지니까 과태료를 좀 올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일단 뭐 그 확인된 확진자 가족의 그 모임의 형태가 5인 이상으로 확인이 되면은 뭐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이제 부과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현재 그 1인당 1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네. 뭐 그거를 그 이상으로 올린다고 그래서 뭐 더 그 이 효과를 높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또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현재 과태료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지하면서 방역은 잘 지키는 거를 시민들 믿고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백신 접종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접종 상황 보셨을 때 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방역 당국에서 집계한 그 수치가 총 23,086명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전체 접종 대상자의 7%, 그리고 또 의료인 대상으로 해서는 약 1.59%.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늦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현재까지 확보된 백신을 통해서 안전성을 최대한 그 강조를 하고요. 또 이 접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까지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화이자 백신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에서만 진행이 되다가 또 오늘부터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네. 어떤 곳들에서 접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단 그 코백스 유틸리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총 11만 7천 회분의 화이자 백신이 이제 공급이 됐습니다. 예. 적어도 이제 5만 6,297명에 대해서 이 접종을 하게 되는데 국립중앙의료원에 6만 4,400회분, 또 순천향 천안병원에 16,400회분, 16,400회분, 그리고 예. 양산 부산대병원에 19,900회분, 또 조선대학교 병원에 1,500회분, 또 계명대학교 병원에 5,900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중앙 그리고 권역 지역 접종센터에 이 화이자 백신이 공급이 됐고요. 예. 이 백신이 이제 의료진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접종이 약 한 5만 6,297명에 대해서 접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예. 이게 3월 20일 날 접종이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3주 후에 다시 또 2차 접종을 시작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이자 백신 요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화이자 한 병당 5명이 맞는 게 기본인데 우리는 주사기 남는 양이 되게 없는 주사기 쥐어짜는 네. 주사기 때문에 6명까지 가능했다. 근데 그걸 또 잘 조절하면 잔량을 더 덜 남기면 7명까지 된다. 네. 근데 그게 의무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네. 화이자 백신 한 바이올의 원액이 네. 0.45cc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생리식염수를 1.8cc를 투과하게 되면은 예. 총 2.25cc의 이제 이 백신이 확보가 되는데 네. 0.3cc를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7.5회분이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것들을 이제 주사기에 0.3cc를 담을 경우에 정확하게 그 0.3cc를 담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네네. 예. 이제 그럴 경우에 그걸 7회분으로 강조를 하게 되면은 일단 의료진들이 그 접종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을 예. 갖게 되고요. 또 잔여량을 이제 주사기에 충전을 시킬 때 혹시라도 그 이 감염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이 화이자 백신을 6회까지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한 병에 5회분이었지만 6회분까지는 기본적으로는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 최소 잔여형 주사기 네네. 그 주사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사기는 잘 만들었네요. 그러면 이제 주사기 내에 소위 말하는 죽은 공간을 없앤 겁니다. 그 소위 말하는 데드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그 공간을 없앰으로써 이 백신의 양을 우리가 좀 더 그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아주 혁신적인 그런 방법이 도입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그럼 우리나라에서 처음 7회분을 만든 건가 했더니 그게 또 아닌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미 미국 FDA에서도
지난해 12월 달에 7회까지 접종이 가능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6회 접종을 이제 원칙을 했습니다. 뭐 캐나다, 또 프랑스, 또 벨기에에서도 똑같은 이제 그런 그 관측을 통해서 그 7회까지는 접종이 가능하지만 예. 그래도 이 접종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해서 6회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층의 접종을 두고 지금 보니까 해외에서도 나라마다 판단이 좀 다르고요. 우리나라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교수께서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네, 일단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가 그 유효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아직까지 65세 이상에 대한 임상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접종을 이제 중단토록 했습니다만 예. 영국에서는 모든 연령층에서 이 백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고요. 예. 또 실제 프랑스의 경우에도 그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74세까지 접종을 확대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다만 독일에서는 아직까지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현재 그 이 65세 이상 접종 금지는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만 좀 더 이것들을 유연하게 검토해 볼 가치는 있다. 예.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질병관리청에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임상 자료들을 외국의 것들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65세 이상 접종이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겠다. 그렇게 이제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 외국에서 발표된 사례들이나 그런 그 안전성에 대한 그 확인된 걸 봤을 때 우리나라도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 접종 가능성은 좀 많이 열려 있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예. 65세 이상에 대한 임상 시험 자료가 충분하게 이제 그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고 네. 그 내용이 우리 정부에 이제 전달이 되고 우리 정부에서 식약처에서 그것들을 검토를 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예.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은 뭐 많이 이런 얘기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 접종하는 데에 대해서 안전성은 지금은 거의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뭐 영국이나 네. 다른 국가에서의 접종한 결과들을 보게 되면은 예.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다만 예. 그 임상 시험의 결과가 65세 이상에 대해서 충분히 그 확보가 되지 않았다. 그런 점이 현재로서는 65세 이상 접종을 자유롭게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요새 백신은 이제 접종이 계속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 병원에 갔을 때, 그 접종센터 갔을 때 먼저 물어보잖아요. 네. 예진이라고 하는데 지금 네.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혹시 코로나 검사는 안 하는지, 왜냐하면 무증상이 되게 많다고 하니까 네. 그 과정에서 무증상자가 또 백신을 맞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던데 코로나 검사는 의무적인 건 아닌가 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 이 신체 상태, 건강 그 이상 여부만 지금 예진을 하고요. 네. 예. 코로나 감염에 대한 것들은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사실 그 검사를 하더라도 네. 그 이 신속 간이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정확한 그런 진단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검사 없이 그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예진할 때 물론 개인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의사 선생님과 말을 나누는 과정에서 미룰 수도 있잖아요, 접종을. 그렇죠. 상태에 왜냐면 이제 따라서요? 그 접종 대상자의 예. 신체적 상황이 그 예방 접종 주사를 맞을 정도가 되지 않는다. 보통 그렇게 그게 판- 어느 사안인 거죠? 일단은 예. 뭐 그 미열 그 고열 증상이라든지 네. 또는 뭐 예전에 그 백신 접종에 대한 알러지 증상이 있다라든지 뭐 그럴 경우에는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요. 요새 되게 많은 이상 증상이 보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본적인 이상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일상적으로 면역 반응에 대한 이상 증상은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만한. 일단 뭐 그 미열 증상이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사 부위에 이제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위장관 증상으로 좀 메스꺼움 증상이 이번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그런 그 단순한 증상, 경미한 증상은 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주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그런 양상인데요. 현재까지 한 2만 3천여 명 접종을 했는데
156건의 네. 그 경미한 이상 그 반응이 보고가 됐습니다. 예.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경미한 그런 그 부작용 사례다.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예진 과정에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만약 예진표도 작성하고 상담 과정도 거쳤는데 그때 무증상 감염자인데도 그런 걸 걸러내지 못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백신을 맞았을 때 어떤 부작용이 크게 발생하거나 그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가 백신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예.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또 그 무증상 감염자가 접종을 했다고 그래서 특별히 그분들이 더 심한 부작용을 보인다.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 그 임상시험에서도 보고가 되지 않았고요. 그렇군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고 나서 어떤 미열이나 맞은 부위에 뭐 통증이 있다거나 약간 메스껍다거나 그럴 때 그거는 일상적으로 참을 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참아보고 2, 3일 참아보고 괜찮아지면 괜찮은 거다.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지속이 되면 다시 또 다시 또 의료진에게. 이제 보건기관에 신고를 해서 예. 적절한 이제 그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궁금한 게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백신을 맞고 나서 이 효과가 언제까지 갈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네, 그 일단 그 접종을 하게 되면은 예. 한 일주 정도가 지나면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항체가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그 항체의 양이 감소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항체가 감소되면서 그 재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접종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마스크 착용을 계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물론 또 항체가 좀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완전히 면역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그 면역 기능은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지속이 되고 예. 또 한 1, 2년까지 지속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현재 지금 그럼 예정되어 있는 백신들 가운데 얀센을 제외하고는 모두 2차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1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 사이의 간격은 백신마다 좀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12주까지를 접종 간격을 늘리도록 8주에서 12주까지 그렇게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파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3주 간격을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모더나의 경우에는 4주 간격을 유지하도록 돼 있고요. 이렇듯이 백신에 따라서 접종 간격을 이제 다르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접종 센터나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백신을 접종을 했는지에 따라서 접종 대상자에게 2차 접종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 예. 이 접종 효과를 우리가 최대할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간격에 마지막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큰 겁니까? 일단 그 간격이 멀어지게 되면은 그 1차 접종에 따른 그 접종 효과가 또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을 최대한 유지를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방역 당국은 올해 뭐 11월 정도까지 집단 면역을 만들어서 네. 좀 코로나에서 해방되게끔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지금 그 스케줄상 보면 그렇게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생긴다고 하면 그 이후에 우리 생활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일단 그 우리보다 먼저 백신 접종을 한 다른 나라들, 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스라엘 그런 나라들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면서 예. 그 나라에서의 이 환자 발생 양상이 줄고 또 사망자도 줄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 예. 우리보다 어쨌든 한두 달 빨랐으니까요. 네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은 어떤 이 백신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2021년도가 지난 2022년도에 예. 우리의 일상생활이 코로나 발생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예. 현재로서는 어떻게 이 상황이 진행되리라고는 예측을 못합니다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 2022년도에도 현재와 같은 마스크 착용 생활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학 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